계몽의 번지법 5번째 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183쪽에 이 책의 183쪽에 문화산업 대중 기반으로서의 계몽이라는 챕터를 봅시다. 이 굉장히 유명한 챕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몽의 개념, 계몽의 한계 이렇게 양쪽에 연결시켜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신화 얘기를 봤어요. 오디세우스 신화. 그래서 거기 뭐 사이런 얘기, 뭐 그다음에 내눈박이 괴물 얘기 이런 걸 좀 보고 이제 드디어 이 문화산업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을 때도 이 계몽의 변증법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성이라는 게 마비됐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산업 첫 번째 챕터 183쪽에 보면 오늘날의 문화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켰다. 이 말이 나와요. 재밌죠? 바로 그거예요. 원래 문화는 뭔데? 음악, 미술 이런 게 뭔데? 개인의 어떤 개성을 발전시키고 또 창의적인 걸 발전시키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184쪽에 보면 기술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사회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지배력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기술적 합리성이 지배의 합리성 자체이다. 기술적 합리성이 지배의 합리성인 거예요. 기술이 바로 지배라는 겁니다. 기술이 뭐예요? 돈 얼마 있어? 너 이거 하면 돈 벌어? 너 취직돼? 이게 바로 지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이 지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187페이지. 방송산업들이 187페이지 위에 세 번째쯤입니다. 방송산업들이 전기산업에 종속되어 있다든지 영화산업이 은행업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모두가 서로 간에 너무나 긴밀히 뒤엉켰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된 정신은 전혀 다른 업종이나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계선 정도는 거리낌 없이 넘나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가 뭐예요? 이제 18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적 방송의 틀 안에서는 자발적인 청중의 작은 흔적이라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선별된 온갖 종류의 배우 스카우터, 방송국 간의 경쟁, 그리고 공적 프로그램에 흡수당하고 조종당한다. 배우들의 연기는 기업이 연기의 지침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기업의 생리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이 그 개개 배우의 어떤 특성이고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젠 연기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감독이나 기업에서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다 비슷하게 연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영화를 만드는 힘이 어떻게 돼요? 기술적 합리성에 종속되는 거죠. 영화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런 감정적인 문제나 창의적인 문제를 발휘할 만한 공간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회적인 어떤 논리가, 사회에서 생산의 논리가 그런 등가성의 논리, 도구적인 논리, 계산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거 해서 돈이 돼? 이거에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으니까 연기를 잘해서 오히려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대중 산업론의 기본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188페이지 비슷한 얘기 한 번 또 읽어볼까요? 가치의 유일한 척도는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또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가에 달려있다. 문화산업의 상이한 예산 배분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의 편차는 생산물의 실질적인 가치와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술 매체 또한 서로 간의 차이가 희석화되어 끊임없는 획일화가 강요된다. 그렇죠. 다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 음악 무슨 음악 트로트 뭐 한다 그러면 온 방송사가 다 그거 따라하고 무슨 장기자랑 프로그램 한다 무슨 순위 게임 한다 그러면 다 따라서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작된 거고 그것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영향이 뭐예요? 그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사람을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189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칸트의 도식이 감각의 다양성을 근본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체에게서 기대했다면 산업은 주체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빼앗았다. 고객에 대한 산업의 가장 큰 봉사는 그러한 틀짜기를 고객을 위해 자신이 떠맡았다는 것이다.
18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소비자가 분류할 작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소비자가 뭐 어떤 영화 이렇게 여러 편의 뭐 다양한 영화를 보면서 아 나는 오늘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고민하는 영화 뭐 아니면 스릴러 영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를 골라내고 싶은데 또 감독별로도 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뭐 제 생각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개봉작이라고 걸리는 뭐 우리나라의 영화들 미국 대부분이 반은 미국이고 반은 한국 영화인데 사람들이 한국 영화가 좀 낫죠. 미국 영화들 보면 똑같지 않나요? 천편일률적이고 나는 한 10분 보면 더 이상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 응?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의식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말블렁쉬나 버클리의 기술은 신의 의식으로부터 나온다면 대중예술은 세속적인 제작팀의 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9페이지 맨 밑에 문장 190페이지 세 번째까지 읽었는데 과거에 무슨 버클리나 말블렁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개념이죠. 철학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 신이 만들어냈다면 지금 우리나라 영화나 음악은 이 제작팀이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930년대 초반에 쓰여진 글인데 2021년에 읽어도 별로 그렇게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건 대단한 예지력이죠. 이게 사실은 대중산업론이라고 치면은 영어나 한국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한류, 난 그것도 일종의 대중산업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종류의 음악들, 비슷한 종류의 어떤 리듬들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형식의 그 어떤 음악적 감수성에 매몰되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K-팝이 뭐 세계 시장에서 팔린다고 하는 건 분명히 좋은 얘기인데 과연 우리 게 뭔지, 개성 있는 한국적인 리듬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191페이지 맨 밑에 전 세계는 문화산업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다.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산업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썼던 여러 가지 계몽의 개념이나 실화 얘기에 비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오랜 동안 다른 후대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예를 들면 버밍엄 하파의 기호학적 분석이나 포스트 모던 뭐 예를 들면 알투스나 브루드웨 같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화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 프랑크푸르트 하파 특히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대중산업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같은 게 약간 첨가가 되죠 나중에는. 뭐 그러나 하여튼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닥 어렵지는 않으나 반드시 알아야 될 20세기 정치 철학의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읽고 끝냅시다. 193페이지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시간에조차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노린다. 개개의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들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는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의 일환이다. 그래서 문화산업은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한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적어도 과거의 막시즘적인 논리에 의하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할 때가 내가 이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던 시간이죠. 집에 오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시즘의 전통적인 분석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가 없었죠.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다 국가나 경제에 대한 연구만 있었지 소비 패턴에 대해서 연구한 업종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도르나가 처음으로 이 소비 시간, 여가 시간, 집에 와서 내가 노는 시간도 지배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배받는 게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 메커니즘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착취당한다는 거죠. 그 소비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규격품을 만들어내듯이 인간들을 재생산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식과 이성과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대중산업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뭐 그 정도를 그래서 맨 밑에 192페이지 맨 밑에 산업사회의 폭력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작동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예술작품은 사회에 대한 심리적 파생물을 통해 약속의 실현을 선취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의 실제 형식을 절대적인 것을 간주한다. 절대적으로 간주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임이 불구하고 그게 가장 옳고 가장 완벽한 어떤 가치고 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90페이지 정신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동일한 방식에 의해 동일한 목적 아래 굴복시킴으로써 또한 저녁 때 공장을 떠난 후 다음날 아침 정확히 일터로 복귀할 때까지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감각을 낮 동안 행하는 노동 과정의 연장선상에 묶어둠으로써 문화산업에 의한 문화의 장악은 대중화에 대한 반대 속에서 개성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통일적 문화라는 개념을 희화적으로 충족시킨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와서 내가 잘 살고 뭐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취미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똑같다는 거네. 문화산업을 통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내가 개성이 있는 삶고 내 삶을 살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도르노 코르카메가 쓴 계몽의 변증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